최근 들어 중국이 해군 굴기를 내세우며 미 해군을 따라잡을 기세로 어마어마한 수의 군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히 건조한 군함들은 중국산 아니랄까봐 제대로 된 성능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내구성부터 함포 같은 무기까지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조 대왕함에 달린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면 중국의 종이호랑이 구축함을 한 방에 침몰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아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그 장비가 그동안 미국 유명 방산 기업의 갑질을 이겨내고 독자 개발한 것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주력 미사일 구축함인 공호이디형을 5척 동시에 건조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외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 조선소에서 구축함으로 추정되는 5척의 대형 선박이 건조되고 있는 사진이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라왔으며 그 장소는 야오닝성 구경다른 조선소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곳에서는 과거 항공모함 야오닝함과 산둥함, 스텔스 구축함 055형이 건조된 적이 있었죠. 외신은 이곳 다롄 조선소 외에도 상하이 장난 조선소에서도 최소 한 척의 또 다른 052D형이 건조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해군은 계속해서 군함을 건조하며 물량 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번에 보도된 052D형의 동급함만 8년 사이에 무려 25척을 건조했고 전체 군함 수 역시 미국이 보유한 수량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본 미 국방부조차도 중국의 군함 건조 능력이 미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것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그 많은 배를 가지고도 총 배수량이 여전히 미국에 밀리는 점뿐만 아니라 중국 군함의 카탈로그 성능을 누구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군함 건조 과정에는 새로운 함종을 만들어 초도함을 건조한 후엔 성능을 검증하면서 이번 함 건조까지 몇 년간 시차를 두는 상식적인 절차조차 없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지 않고 복사기처럼 군함을 찍어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 데에는 사실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중국은 한때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덤핑 전략으로 세계 선박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연간 수백 척씩 팔려나간 중국 배들이 연달아서 문제를 일으켰고 글래드스토노 사건으로 중국 조선업계는 완전히 사장됐습니다. 중국 국영조선그룹이 건조한 LNG 운반선 글래드스토노는 건조된 지 불과 2년 만에 선체 결함으로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수리를 위해 파견된 수리공들은 몇 달에 걸쳐서도 배를 고치지 못했고 뻔뻔하게도 새 화물선을 건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수리비로 청구했죠. 사건 뒤에도 중국 조선업계는 반성하는 일 없이 건조 선박의 불량이 발생하거나 납기를 맞추지 못했음에도 잔금을 치르고 인수해 가라며 고객을 도리어 윽박지르는 기상천외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조선업은 빠르게 몰락했고 조선업계 1위의 영해는 고품질의 선박을 납기까지 완벽하게 맞춰주는 한국에게로 돌아왔죠. 중국 조선업계는 이대로 한국에 밀려나 쓰러지는가 했는데 이미 그 규모가 부풀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무너져버리면 아무리 중국이라도 감당할 수가 없었는지 정부가 직접 이들의 구제에 나섭니다. 바로 군함을 대량 발주하는 방법을 쓴 것이죠. 대외적인 이유로 내세우는 해군 굴기가 아니라 배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이들의 진짜 목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히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조선업이 붕괴한 근본적인 원인은 만든 배의 품질이 저열하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지도 않은 채로 국고를 부어넣어 지탱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찍어낸 군함의 성능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림팩 훈련 당시 한국이 당당히 기함을 맡고 훈련을 지휘하는 와중에도 중국의 052C형은 가상 전투에서 고작 30%의 함포 명중률을 기록하며 국제 망신을 당했습니다. 다음 해인 2017년 러시아와 함께한 연합훈련에서는 052D형을 파견했다가 기관 고장으로 망망대해에서 며칠 동안이나 표류하는 꼴을 당하기도 했죠. 2019년에는 첫 독자 기술 항공모함 산둥함이 시험 운항을 떠났다가 돌아오던 중에 갑판이 붕괴해서 지지대를 받쳐놓은 모습이 들키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2017년과 2019년의 사례는 건조 단계에서 더 엄격한 품질 기준을 설정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2016년 림팩 훈련에서 당한 망신은 그 정도로는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라서 중국 해군은 더욱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격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격 통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하드웨어와 사격 재원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가 모두 우수해야만 가능합니다. 성능 검증도 없이 군함을 마구 찍어내는 중국은 하드웨어라면 몰라도
축적된 노하우를 요구하는 소프트웨어까지는 제대로 갖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사시 미국과 함께 중국의 목을 죄게 되는 한국의 사통장치의 품질도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은 일단 무작정 만들어 놓은 저질 군함이라도 어떻게든 쓸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군함의 함포 사격 명중률은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2010년 림팩에서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은 해상화력 지원 훈련에서의 뛰어난 성적으로 탑건함에 선정되는 최고의 영예를 누린 바가 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세종대왕함이 기록한 오차 합계는 75m였다면서 사격 훈련에 참가한 함정 중에서 오차 합계가 100m 안쪽을 기록한 함정은 세종대왕함이 유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함포 사격은 목표에서 100m까지 거리 안에 탄착하면 명중으로 보기 때문에 세종대왕함은 사실상 전탄 명중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사례가 아니라도 한국 해군의 함포 사격은 항상 90%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해왔고 100%가 나온 적도 많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격 능력의 비결 역시 사통장치인데요. 세종대왕함의 경우 AN/SPG-62 일루미네이터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일루미네이터는 통합 레이더와는 달리 극히 좁은 범위만 탐지하여 더 정확한 사격 재원을 산출해 함포에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완벽한 팀워크에 이러한 기술적 지원이 더해져서 탑건함의 영예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종대왕함 이후에 진수된 군함들은 이보다 더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국산 IRST인 SAQ-600K가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IRST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를 의미하는데 전파가 아닌 열을 추적하기 때문에 전자전과 스텔스를 견제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전파 레이더에 비해서 탐지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단점이 있어 한때 사장되었던 기술이죠. 그런데 전자전 능력과 스텔스 성능이 전투기뿐만 아니라 군함에도 널리 도입되고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피해 날아오는 시스키믹 미사일이 대함전의 주류가 되다 보니 다시 IRST가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미국으로부터 이 기술을 들여오고자 했지만 미 의회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죠. 한국은 원래 미국에게서 IRST 기술 이전을 약속받은 상태였습니다. F-35를 사가면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을 함께 제공하겠다고 했으면서 계약서에 서명하자 입을 싹 닦은 겁니다. 이 4대 핵심 기술은 하나하나가 전투기뿐만이 아닌 다양한 무기체계에 응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물건 팔 때는 뭐든 다 해줄 듯 말했지만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 한국에 이들 기술을 넘기는 것이 아까워진 것입니다. 한국도 이때 IRST를 도입받으면 함정용으로 응용할 계획이었는데 미국의 배신으로 일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참다 못해 함정용 IRST를 자체 개발하게 되는데 이를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켜 미국의 장비보다 해상도가 뛰어나면서도 더 작고 더 가볍게 만드는 데에 성공합니다. 이는 세계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독보적인 케이스라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국산 IRST를 통해 한국 전함은 표적 정보 갱신을 초당 수회씩 처리하는 능력을 손에 넣는 동시에 360도 전방위의 고속 표적을 고화질 영상으로 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IRST 기술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데요. 적외선을 감지하더라도 그 신호가 목표물 중 어떤 것을 가리키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소프트웨어 또한 마찬가지로 자체 개발해서 또 다른 IRST나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와 연계해 목표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단연간의 경험과 시행착오가 없이 무작정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정교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국산 IRST SAQ-600K는 모든 대구급 호위함과 최근 진수한 정조대왕함에 탑재되었고 차기 호위함 FFX 배치3 울산급 차기 구축함 KDDX에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격의 명중률뿐만 아니라 탐지 능력과 생존성까지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현대의 전장은 물량이 아닌 기술력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그 사실을 매일 증명하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나라가 작고 국력이 약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버티기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의 온갖 무기 기술을 지원받아 그 거대한 러시아를 상대로도 끈질기게 버티고 있죠. 이러한 전황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만약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은 실질적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상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그 거대한 몸집 덕에 마르지 않는 병력과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로 덤벼올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례가 증명하듯 이들 하나하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죠. 같은 편인 러시아조차 중국은 미국의 항모 하나를 잡는 데만도 해군력 40%를 희생할 것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이들과의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더 압도적인 기술력을 손에 넣어 물량뿐인 중국군을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한국이 덩치를 불리고 있는 중국군을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경계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두려워하며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훌륭한 국산 기술을 만들어내는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